은유. 자, 쉬워요. 은유에 대한 정어 학문적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처음 등장해요. 자, 은유에 대한 내용 정리만 잘 들어가면 됩니다. 자, 처음 등장한 게 누구래? 아리스토텔레스래. 아리스토텔레스가 함께 처음 등장. 처음으로 은유를 언급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은유는 낯선 이름들의 전이가 되겠습니다. 은유는 뭐야? 근데 우리 흔히 A는 B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은유잖아. 내 마음은 호수다. 요거를 낯선 이름들의 전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유를 처음 등장시킨, 그러니까 처음 언급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고요. 이 사람이 얘기한 은유는 낯선 이름들의 전이래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긴 해요. 네, 즉 어떤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그 대상의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지? 내 마음은 호수야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아니라 낯선 이름인 호수를 사용하는 거, 그게 바로 은유다 라고 설명을 했지. 그랬을 때 20세기 독일 철학자 브루멘베르크 씨는, 네, 그래서 두 번째 사람 나옵니다. 블루멘이라고만 쓸게요. 블루멘 어이네. 자, 블루멘 씨는, 자, 이 친구는 평생 은유에 대한 연구로 철학적 사유를 개진하며 철학, 과학, 신화 등을 아우르는 모든 텍스트를 은유적 구조로 파악했어.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유를 처음 등장하게 한 사람이자 낯선 이름들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블루멘베르크는 어떤 사람이야? 모든 텍스트를 은유적 구조로 판단한 사람이야. 과학이며 철학이며 모든 걸 은유로 본 사람이 바로 블루멘베르크야. 그는 은유란 인간이 세계 및 자신의 실존에 대해 창조해낸 상들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의 방식을 읽어내고자 한 자신의 연구를 은유학이라고 불렀대요. 자, 그래서 얘는 은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은유는 인간이 창조해낸 상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한 은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은유는 낯선 사람들의 전이었다면 얘가 이야기한 은유는 인간이 창조해낸 모든 상들, 모양들, 인간이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들, 이런 거라고 주장하면서 뭔가 은유를 통하면 인간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이것도 나도 동의하는 거야. 내 마음은 호수라는 말을 통해서 인간이 호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인간이 마음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인간이 뭔가 창조한다. 인간이 세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창조해낸 상들. 인간이 세상에 대해 창조한 상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인간의 삶의 방식을 읽어낼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요거를 가지고 은유학을 했대. 인간이 내 마음은 호수라고 이야기한 걸 보면 호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는구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는구나, 이런 걸 연구하는 거, 그게 바로 은유학이래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는 은유에 대한 종래 철학의 해석을 두 가지로 제시하는. 자, 우리의 주인공 이름이 뭐야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었어. 우리 블루멘베르크 씨가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거야. 자, 우리 블루멘베르크 씨는요, 종래 철학이래. 그럼 뭐랑 또 비교해줘야 돼? 종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겠네. 종래 철학이 뭐야? 과거 철학이지. 가장 뻔한 인문지문의 와꾸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은유 두 개로 봤대요. 자, 종래 철학의 해석을 두 가지로 제시하면 이로 인해 은유의 중요성이 어떻게 되었다? 간과되었다라고 봐. 자, 사실 블루멘베르크는요, 은유가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의 철학은 이 두 가지만 언급을 하고 있어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종래 철학을 총 두 개로만 봤는데요. 첫째는 수사학적 기법으로서의 은유를 봤어요. 종래 철학에서 은유를 어떻게 봤냐? 첫 번째, 수사학적 기법으로 봤대.
이쪽을 그렸어야 좀 더 매끄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는 있어. 네. 그냥 하자. 상관없잖아. 그치? 자, 사실 블루벤 베르크가 이 종래의 철학 두 가지의 측면을 부정하지는 않고요. 두 개 오케이 맞다. 근데 요것도 있다. 라고 주장을 한 거기는 해. 그래서 종래의 철학은 이 두 개만 봤기 때문에 잘못됐고 뭔가 감각이 있는 거고 난 이 세 번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한 게 블루멘 베르크야. 자, 그래서 은유를 종래의 철학은 두 개로 나눠요. 수사학적 기법으로서의 은유와 자, 그 아래에 보면 나오는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 이렇게 두 개로 나옵니다.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는요. 예를 들어 수사학이라고 하면 이런 거 우리 종종 언급하는데 표현법을 얘기할 때 수사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문학 공부할 때 수사법을 사용하여 뭐 이런 워딩 쓰잖아. 이게 표현법이잖아. 그러니까 표현법으로서의 은유로만 인정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표현법을 쓰는 이유가 뭐야? 강조하기 위해서지. 뭔가 내용을 강조하고 사실 서리법 쓰고 은유법 쓰는 이유가 뭐야? 내 마음이 넓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내 마음 호수를 쓴 거잖아.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수단으로서 썼다라는 게 수사학적 기법으로서의 은유가 되겠습니다. 자, 수사학적 기법으로서의 은유는요. 단순 표현법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단순 표현법으로의 은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자 이러한 관점에서 은유는 명료한 사실에 대한 표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써줍시다. 수사학적 기법으로서의 은유는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야. 이미 있는 걸 이미 뭐 마음이 넓다라는 표현을 그냥 강화하려고 내 마음은 호수다 갖고 온 것뿐이다. 자, 그러면서 군더더기나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자, 이제 군더더기나 장식.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역할들인 거지. 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본 거. 이런 식으로 은유가 사용이 된다. 네, 얘들아,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이해를 까지 적어줍시다. 이건 문제에서 언급된 워딩이어서 이거까지 추가해서 수사학적 기법은요 어떤 은유를 이야기를 하냐? 그냥 단순한 강조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은유, 군더더기나 장식으로 사용되는 은유, 이해를 돕기 위한 은유. 예를 들어 내 마음은 호수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 대해서 우리 모르지.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근데 그게 내 마음이 호수라고 하면 뭔가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해가 될 수 있겠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한 은유. 요걸 얘기하는 어디 있어? 안 써 있어. 근데 문제에서 그렇게 언급이 되어가지고 문제 내용 추가해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자, 두 번째.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인데요. 이게 뒤에 워딩이 좀 더 정확합니다. 자, 이게 잉여 표현으로서의 은유라고 우리는 부르게 될 겁니다. 자, 둘째는 명확한 개념에 대한 인식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이다. 이때 은유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사용되는 필요악 같은 것이며 인간의 사유가 발달하여 어떤 대상을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는 투명한 형식을 찾아내면 은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인 거야. 옛날에 심장이 혈액순환을 위해서 움직이는 근육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사람들이 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심장은 망치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 있잖아. 심장이 쿵쿵거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게 이 두 번째인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하려고 끌고 온 거. 아직 우리가 심장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를 때 이 심장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끌고 온 그런 약간 무슬고 잉여적인 기능을 하는 친구로서의 은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요거를 우리 문제에서 잉여 표현으로서의 은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잉여 표현이라고 정리할게요. 옛날에 그러니까 종래의 철학, 과거의 철학에서 은유는 요 정도로 인식을 했다는 거야. 그냥 표현법 뭐 강조하려고 갖고 오는 은유. 그다음 그냥 우리가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 근데 지칭할 필요는 있으니까 끌고 오는 은유. 요 정도로만 어때? 잉여 표현으로서의 은유. 자, 그러면 잉여 표현으로서의 은유는 대체가 되겠지. 왜? 나중에 우리가 개념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대체가 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요 잉여 표현입니다. 개념을 알게 되면 대체는 이게 특징이지.
아직 모르는 걸 뭐 부르긴 불러야 되잖아. 심장을 잘은 모르지만 불러야 되니까 야, 그럼 심장은 망치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뭐 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블루멘베르크는 이제 궁극적으로 철학의 모든 은유가 순수하게 개념적인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간주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블루멘베르크는 전통 철학의 지적대로 은유는 수사적 표현이거나 아직 개념으로 환원되지 못한 잉여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자, 이 두 가지 아직 잉여 표현, 뭔가 개념이 없어서 존재하는 잉여 표현이라는 점을 이게 중요해. 인정해. 오케이. 당연히 이걸 부정할 수는 없지. 은유는 표현 기법이기도 하고 이 은유는 잉여 표현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해. 근데 얘는 하나를 놓쳤다. 너무 중요한 은유의 기능을 하나 놓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적대로 하면서 잉여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은유 중에는 결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표현 형식으로서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은유를 절대적 은유라고 명명했다. 자, 그러면 블루멘베르크는 요 두 개를 뭐 했어? 인정했어. 오케이. 이렇게 두 개도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바로 뭐야? 절대적 은유. 근데 그걸 너희가 놓쳤더라. 절대적 은유라는 완전 멋진 친구가 하나 있거든. 은유 종류에는 이러면서 얘기를 해. 자, 이거에 대한 정의가 좀 길게 들어가 있죠. 은유 중에서 결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표현 형식으로서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절대적 은유래요. 자, 절대적 은유의 가장 큰 차이점. 잉여 표현은 뭐가 가능해? 대체가 가능해. 개념이 나오면 대체되는데 심장은 근육이야가 나오면 심장은 망치야라는 표현이 이제 쓸모가 없어지잖아. 근데 얘는 이 절대적 은유는 대체가 안 된대. 요게 차이점이지. 얘와의 차이점. 자, 대체가 불가능하고요. 뭐가 된대? 철학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된대. 이게 바로 절대적 은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블루멘베르크에 따르면 절대적 은유는 개념적 사고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개념적 사고에 미달한다고 무슨 뜻이야? 잉여적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멍청해서 모르는 걸 충족하기 위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잉여적인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되고 세계의 본질이나 삶의 지향성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니까 이건 뭔 소리냐? 우리가 몰라서 그냥 언급하는 그런 잉여적인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되고 그 뭔가 개념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이전에 깔려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세계의 본질이나 삶의 지향성 같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래. 쭉쭉 이해될 겁니다. 그 질문들은 이성을 통해 인식 가능한 영역을 넘어서므로 규정적 해답을 구할 수 없는 것들인데 절대적 은유는 현실의 총체성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생성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서 미지의 세계를 찾아 출항하고 망망대해에서 난파당하는 등 항해와 관련된 은유들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절대적 은유라고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알지. 뭐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아는데 이걸 우리가 뭔가 시적으로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해? 인간의 삶을 뭐 일종의 항해처럼 뭐 은유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비유해서 표현하기도 하잖아. 그게 우리가 인간의 삶이 뭔진 알아. 몰라서 이렇게 대체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것들, 딱 개념으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의 인생을 총망라하는 그런 걸 건드는 게 바로 은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랑이 뭐냐? 뭔지 알지. 뭐 호르몬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게 사랑이겠지. 그런데 그걸 그냥 그 본질을 꿰뚫는 느낌으로 사랑은 땡땡이야. 물론 나도 모르니까 사랑은 땡땡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좀 개념이 쫙 확립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뭐 예를 들면 사랑은 사과다. 이렇게 설명을 해. 그러면 어때? 뭔가 이제
왜 사과인지 몰라. 그냥 아무거나 질렀어. 뭐 사랑은 사과야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느낄 수는 없지만 느껴지게끔 만들어 주잖아. 사랑이 뭔지는 알아. 심장 쿵쾅쿵쾅 거리고 뭐 이러면 사랑이겠지. 근데 그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좀 잘 느낄 수 있도록 말로 바꿔주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요 절대적 은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적 은유라는 친구 계속 설명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뭐의 바탕이 된대? 이성과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된대.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개념 너머의 것을 설명해 준다. 우리가 사랑은 뭐야 라고 되어 있으나 그 너머의 걸 설명해 준다. 자, 요걸 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 현실의 총체성을 이미지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사랑이라는 그런 현실의 감정을 사랑은 사과야 라고 하면 이미지화하는 게 되잖아. 요게 절대적 은유는 이런 세상을 이미지화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게 절대적 은유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자, 요게 핵심이야. 현실의 총체성, 현실을 뭐 해줘? 이미지화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치? 뭔가 이 현실에 우리가 뭔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뭔가 느낄 수 있는 이미지처럼 다가오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잘 뭐 파악할 수 있게, 세상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또한 절대적 은유는 인간이 세계를 대하는 기본 자세와 태도를 표현하며 인간 행위의 방식을 설정하는 지침으로도 기능을 한대요. 되게 또 좋은 지침이 있는데 뭐가 있대? 인간 행위의 방식을 설정해 주기도 한대요. 자, 블루멘베르크에 따르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압도적인 현실에 맞닥뜨린 일에 그것을 어떻게든 파악함으로써 두려움을 떨치려 애써 왔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철학, 과학 등 인류의 지성적 결과물은 모두 그런 분투가 상이한 형식으로 표현된 거다. 솔직히 우리가 과학 연구하는 이유가 뭐야? 무서우니까 하는 거야. 솔직히 우리가 막 사후세계, 인간의 시체 해석, 분석하고 막 이런 거 다 뭐야? 무서우니까 하는 거야. 그 다음 심장이 쿵쿵 뛰는 거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한 게 뭐야? 심장이 쿵쿵 뛰는 게 무서우니까 알아내려고 했던 거야. 그게 과학인 거고. 철학은 뭐야? 인간이 죽으면 무엇이 될까에 대해서 탐구해. 왜? 인간이 죽으면 뭐가 되는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래. 자, 그럼 예로부터 얘네들은 모두 다 그런 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궁극적 영역들이 있는데 절대적 은유는 여기에 구조를 부여하여 세계에 대한 명백한 형상을 제공함으로써 인간과 세계의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돕는데 은유라는 게 이러한 인간의 두려움을 좀 떨치도록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를 시계라는 은유로 나타내게 되면 갑자기 세계가 어떻게 해져? 좀 만만해져. 아, 세계는 시간이야? 시계야? 이러면 시계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시계. 즉 질서 있는 전체가 되지. 그러면 세계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현실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는 거야. 되게 그냥 평이한 내용입니다. 요걸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야? 자, 절대적 은유. 이 은유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이러한 절대적 은유, 현실의 총체성을 이미지화해주는 이 절대적 은유의 효과는 뭐가 있다는 거야? 현실을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주는 거야. 그냥 단순한 강조가 아니라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주는 거야. 인생은 몰라. 근데 인생은 한 해래. 이러면 약간 이렇게 움직이고 배 타고 움직이는 거 그게 인생이구나. 이러면 약간 인생이 좀 만만해지는 기분이 들잖아. 그러면서 두려움이 좀 해소가 되겠지? 요거래. 자, 그러면서 우리한테 뭔가 예측 가능하도록 뭐를 제공해 주는 거야? 명백한 형상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 써주자. 모르는 것에 두려움을 해소해 주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해주는 친구니까 이미지화를 통해서 명백한 형상을 제공해 주는 거야. 우리한테 뭔가 두려움을 좀 해소해주는 이런 효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이미지로 우리에게 세상을 보여주니까. 자, 그랬고
절대적 은유와 마찬가지로 신화 역시 자 이걸 이제 확장해서 신화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절대적 은유 같은 건 약간 어떤 기능을 하는데 신화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신화를 만드는 이유가 뭐야? 무서우니까 역시나 신화도 만드는 거야. 뭔가 어떻게 되는지 무서우니까. 자, 신화 역시 개념으로 해명할 수 없는 사태를 은유를 활용한 이야기로 서술한다는 점에서 블루멘베르크의 은유 이론은 신화 이론으로 연결된다. 자, 그러면 신화도 뭐다? 사실상 은유다라는 이야기지. 자, 그에 따르면 신화의 기본적인 기능은 거대한 공포를 마주한 인간이 그것에 이름을 지어붙이고 이야기를 창조하여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 두려움으로 바꿈으로써 세계의 거친 폭력과 혼돈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이 최초로 언급되는 고대 그리스 문헌에서 신들은 만물의 질서에 따라 배치하는 권능을 가진 존재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인간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의 섭리를 신들의 권능으로 여김으로써 자연이 아무리 거칠고 난폭해도 일정한 질서에 따라 운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비로소 안도하게 됐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번개가 쳐. 근데 이거 모른다고 생각하면 무섭지. 근데 뭐라고 생각하면 좀 괜찮아? 아, 제우스 신이 화가 났나 보다. 뭔가 인간이 우리가 좀 잘못해서 제우스 신이 화가 났나 보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가 잘못을 안 하면 번개가 안 치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무서움이 덜해지는 거야. 그럼 안도를 하게 돼. 이런 자기 보호. 그러니까 이것도 은유지. 번개가 제우스의 분노야. A는 B야 라고 은유를 함으로써 두려움을 해소한 거잖아. 이런 것처럼 이런 거는 다 은유다. 이런 보호 기능에서 더 나아가 신화는 다양하게 변주되어서 결과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함축하는 서사로 진화했죠. 여기에 밑줄 한번 칩시다. 신화는 다양하게 변주되었고 이런 은유를 기반으로 한 신화는요. 처음에는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지금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함축하는 서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신화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뭔가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계속 반영하는 은유이기 때문에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에다가 고정불변의 X 고정불변이 아니라 신화의 전승과 수용 과정에서 역사적 존재인 인간 문화적 선택에 따라서 변이가 일어납니다. 인간 문화적 선택. 그러니까 그때마다 은유의 의미는 달라지게 된다. 블루멘베르크는 학문적 탐구는 인간이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해가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은유가 담당한 역할과 신화의 기능, 우리가 신화를 변형시켜온 과정 등을 검토함으로써 인간 실존의 창조적 본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 그러니까 블루멘베르크는 우리 모든 걸 다 은유로 이제 탐구를 하는 은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은 은유로 생각보다 많은 걸 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인간은 이성과 개념의 그런 그 바탕이 되는 이런 개념들을 모두 다 은유로 만들어냈고 은유를 통해서 뭘 했다? 이 세상을 이미지화해서 두려움을 떨쳐냈다. 신화도 사실상 은유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인간 실존의 창조적 본성을 드러낼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든 걸 뭔가 다 창조해서 바꾸려고 하고 우리가 좀 이미지화하고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로 계속 바꾸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인간 실존의 창조적 본성을 잘 얘기해준 사람이래요. 끝. 이제 현실의 홍채상 저 이미지화가 절대적 은유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1, 2, 3 다 포함하는 거죠? 형실의 총체에서 아니요. 요거 절대적 은유야. 그러면은 신화가 절대적 은유예요? 신화도 절대적 은유라고 보는 겁니다. 요것도 단순한 잉여 표현이 아니야. 얘는 신화도 절대적 은유로서 우리의 인간의 그러니까 절대적 은유의 효과는 모르는 것의 두려움을 해소해준다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건 신화랑 닮아있다. 신화도 은유를 통해서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절대적 은유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건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이 글에서 그냥 예시 정도로만 읽어내면 될 것 같더라고요. 나도 신화 내용 거의 뭐 그냥 예시로만 읽었어요. 절대적 은유의 효과의 예시 이 정도로 읽었습니다. 풀어보세요. 쉽습니다. 쉽지 않은데 다 외우고 있는데 답이라 기억나는데 너 풀었어? 학교에서 수업 들었구나. 어제요. 수업 들었어. 다 했습니다. 들어. 학교에서 했잖아. 그럼 이해되겠다. 여기 다시 안 좀 달라요. 쌤이 달라. 어디까지 했어? 과학은 했다고 했나? 네. 뿌리 좀 했네 또.
9분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그다음 거 과학 하나 하고 시간 남으면 사회나 하나 더 하자. 과학 질문 그다음 게 조금 어려워. 아니야 나한테만 어려웠어. 너희한테 쉬울 거. 읽혀보자 좀 약간 뭐 어려운지. 이 UFO는 인용 표현이니까 절대적으로 볼까요? UFO 나왔나?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냥 보면서 약간 UFO 그러니까 현실의 정체성 때문에 UFO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근데 UFO는 인용 표현 같다고. 그렇지 얘는 개념을 알게 되면 대치가 될 것 같은. 그래서 헷갈렸습니다. 예시를 잘못 들어. 그래서 이거 몇 번 문제랑 약간 맞닿아 있지냐 이게 3번이랑 약간 맞닿아 있나? 그렇죠? 아 이거 4번 너무 귀찮아. 근데 별로 읽을 필요도 없었어 사실. 그냥 바로 문제 풀면 됐던 걸로. 풀었니? 풀 거라. 귀찮아하지 마.